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상품 판매 채널이 다양해진 요즘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에 온라인 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크게 보자면 둘의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통단계가 몇이든 상품을 판다는 데는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이든 쇼핑몰이든 운영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믿는 거죠. 그런데 요즘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상품을 파는 채널은 좀 다릅니다. 저희 세대로서는 사실 쉽게 납득이 가질 않죠. 그들도 상품을 조달하고 판매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는데 소비자로서는 어떻게 그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느냐가 늘 의문이었습니다. SNS 세일즈 혹은 퍼스널 세일즈라고 불리는 이 판매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들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를 믿고 동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모든 경제적 거래는 신뢰를 수반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이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겠죠. 또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회학자는 나라 경제 전체로도 이 신뢰라는 게 경제 분야의 거래 비용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기업의 신뢰 모형을 완성한 두 학자 샌드라 서처 교수와 샬린 굽타 연구원의 책입니다. 유명한 국내 기업들 사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구룩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지났고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지가 한참인데 가을은 온 힘을 다해 버텨내고 있네요. 그만큼 여러분이 느낀 행복도 추억도 깊어졌겠죠? 올 가을은 유난히 길긴 하죠. 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저는 괜찮은데요. 가을이 스산한 겨울보다는 좀 나아서 괜찮은데 겨울 대목 장사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낭패를 보고 계실 수도 있겠군요. 자, 댓글 보고 갈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심리, 이론, 역사 그리고 비즈니스, 시장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성공 투자의 토대를 배워본 시간이었죠. 예. 윌리엄 번스타인이 쓴 투자의 내기둥 함께 읽어봤었습니다. 먼저 1928번님. 역사가 반복되듯이 투자도 반복되는군요. 짧지 않은 인생 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 나만은 예외일 거라는 그 착각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투자의 출발점이라는 걸 느낍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해주셨네요. 그럼요. 투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제가 이제 대중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죠. 마인드 리딩 게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더 궁극적으로 돌이켜 보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과욕에 차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과신했는지 등등 지나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깨닫게 하는 건데 그러고 보면 뭐 투자 실패조차도 네. 자신한테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수업료를 좀 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박단희님, 몇 년 전 직원들 따라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나선 이젠 마음 편히 은행 예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투자하기엔 너무 간이 작습니다. 문종수님, 주위에서 다 말리는 사업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손실만 떠안았어요. 지금도 많이 힘드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투자나 사업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을 들여다봤는데 나는 이 투자가 적성에 맞지 않아 이런 분들은 꼭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사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이런 분들은 꼭 사업하실 필요 없거든요. 네. 다른 선택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아는 게 투자나 사업의 첫 출발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과신, 과욕처럼 지나치지 않는 게
핵심이겠죠. 휩쓸리지 않는 게 참 휩쓸리지 말아야 어려운 것 되는데 같아요. 이게 참 어렵죠. 예, 말은 쉽습니다. 저도 말은 쉬우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투자와 사업에 이 실패담들이 많아서 네.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희영님, 배당금으로 1,000 얼마씩 받는다며 인증샷 올리는 분이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조금씩 사야 하나 부럽기도 합니다. 주식은 불로소득? 이젠 옛말이 아닌 것 같아요. 1539번님, 내가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도 작성하며 꾸준한 경험이 쌓여지면 투자의 비책도 보이겠죠? 해주셨습니다. 우선 배당 인증샷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올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이죠. 왜냐하면 배당률을 감안했을 때 원래 투자 금액이 뭐 두 자리 숫자 억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많이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요. 배당금이 많은 그래서 거겠죠. 이건 뭐 투자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재산이 많은 걸 부러워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경험의 중요성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투자의 경우도 한 10년 이상 정도 해서 아주 큰 공포와 환희를 다 맛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희를 맛보고 나선 공포가 멀지 않았다고 느껴야 하고 공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환희의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어떤 처음 시작할 당시의 감정만 기억하다가는 굉장히 그 낭패를 보기 쉽거든요. 코로나19가 막 시작돼서 급락했다가 급격히 반등한 시기만 기억한 분들은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또 이런 최근에 공포의 순간이 왔고 또 이럴 때 새로운 환희의 국면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하게 해주는 건 책이 아니라 혹은 개인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경험이겠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도 역시나 그 모든 걸 감내할 만한 강심장이어야만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적성이 잘 안 맞는 분은 네. 예적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현실님, 매일 알람 예약하며 듣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경제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 궁금합니다. 해주셨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토론을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네. 이게 참 우리나라는 쉽지는 않은데 경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꼭 뭐 이 가까워지는 것 떠나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로 시간도 안 맞고 아이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책이나 기사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한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던져주는 정도로 책이나 기사를 읽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돈을 주면서 이걸 어떤 용도에 쓸 건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도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본인이 경제적 판단과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건데 학교에서는 그걸 해주질 않으니까 힘들죠. 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다면 좋죠. 책이나 기사도 좋지만 네. 성공예감 본방 사수를 하시면 경제 이슈를 매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학생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별책 부록 같은 경우는 꼭 보고 듣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원식님, 원래는 1년에 한두 권 읽었는데 네.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들은 후엔 15권에서 20권까지 늘었어요. 굉장하군요.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친구들에게도 별책 부록 유튜브 공유하고 있어요. 라고 감사한 메시지 남겨주셨고 강지아님, 책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확인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라고 예. 질문도 주셨습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별책 부록을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김방희 TV 같은 데도 쭉 1년 번호처럼 올라오니까요. 지난주에 참고로 읽은 책은 윌리엄 번스타인의 투자의 내 기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공정성이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장을 사로잡는 신뢰의 법칙. 샌드라 서처, 샬린 굽타가 쓴 신뢰를 팔아라. 오늘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예. 저자가 두 사람인데요. 일종의 뭐 사제지간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샌드라 서처 같은 경우에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25년 가까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HBS라고 그러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18년간은 도덕적 리더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10여 년간은 리더십과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합쳐서 25년 넘지 않냐 그러는데 꼭 겹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강의를 한 주제가 조금 진화를 해오거든요. 교수님들이 늘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리더십 이론 가운데서도 윤리의식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강의를 오래 해오셔서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목표로 하는 게 그런 겁니다만은 순수한 아카데미만 계셨던 분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박사과정 전에는 생츄어리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를 했었고 박사과정 후에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패션 분야 유통기업에도 있었고 유명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자문사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아주 실전적인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가서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처럼 무슨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 관리자 이상이 현장을 알고 나서 그걸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죠. 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기업의 책임 또 특히 소비자 신뢰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이분이 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자문사에서 근무를 할 때 고객 불만 대응 팀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이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일시적 일탈로 나중에 다 회복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막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고객들은 자기 돈이 괜찮은지 이 투자 자문사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응대를 하면서 고객 전화가 폭주하는 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금융계가 시장의 신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 아니냐. 별로 나아진 게 없구나 하는 자각에서 그동안 자신이 강의해온 것에다가 살을 붙여서 신뢰 모형이라는 걸 개발하게 되고 이걸 책으로 내게 된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샬린 굽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포브스지의 기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원으로서 서처 교수를 보조한 셈이죠. 네. 둘이 같이 그 2017년에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리크루트사라고 일본에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를 연구하다가 이 굽타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도인들 중엔 굽타라는 이름이 많은데 꽤 유명한 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계급. 네. 상인 계급을 굽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굽타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안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슨 연구원, 조교가 교수님한테 연구 이런 식으로 틀어보면 어때요? 이 제안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근데 이 책에서 그 순간이 책 첫머리에 묘사되는데 교수가 선뜻 받아요. 네. 신뢰의 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업들은 그런 신뢰를 왜 못 주나 하는 문제의식으로 신뢰 모형이라는 걸 둘이 네. 같이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도 교수도 해보고 제자도 해봤지만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회생활 어려워집니다. 네. 그 외 그 교수님들이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조교를 시킨다 이런 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상하 관계가 아주 막역한데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덜하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 서로 신뢰가 생겨난 그 순간을 모티브로 이 책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을 그렇죠. 텐데 예.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빤한 얘기에 대해서 늘 쌀로 밥 짓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경영학이나 사회학 모델은 이걸 빤한 얘기지만 모델화해서 모델로 만들어서 네.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나 기업인한테 신뢰가 중요해 그러면 코방기도 안 낄 거예요. 근데 신뢰 요소는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모형을 갖게 돼. 그러니 너희 회사에 혹은 기업의 문제는 뭐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의 중요성이거든요. 말로 그냥 신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전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 다르기 때문에 경영학 모델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저자가 4가지의 신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4가지를 살펴보면 역량, 동기, 수단, 영향 이렇게 4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차차 이따 키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기업들의 일상적인 의사 결정이라든가 장기적인 전략에 이르기까지 그 신뢰를 어떻게 기업의 사고 방식에 통합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건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신뢰를 잃은 기업들 사례가 나라 안팎에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잘 나가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로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생각해 가시면서 이 신뢰 모형을 들여다보시면 흥미롭죠. 네. 또 책의 원제를 좀 살펴보자면요. 원제가 신뢰의 힘, 기업은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고 상실하고 또 회복하나인데 오늘의 주제는 맞긴 한데 좀 이 원제만 보면 너무 딱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번역본은 어떻게든 시장과 대중의 취향에 맞춰야 되는데 네. 최근의 경제경영 서적 국내 흐름을 보면 번역본 제목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서적이다. 이게 바로 지금 도움이 돼. 네. 이런 느낌을 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제목이 그렇게 좀 그렇죠. 변하고 신뢰의 힘 뭐 이런 건 정확히 주제를 다뤘지만 신뢰를 팔아라 그러면 뭔가 나랑 관련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러나 다만 이런 제목 그리고 부제도 상당히 산만하고 가벼운 편인데 믿음의 플라이 휠을 돌려 압도적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비밀 뭐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용적인 서적이라기보다는 경영학 모형을 다루는 비교적 묵직한 책이라고 네. 보셔야 되겠어요. 그 원제가 조금 더 어쨌든 예. 합당한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예. 사람이든 기업이든 언제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즘 들어서 기업 경영에서 신뢰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저자는 3가지 이유를 드는데 대부분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품,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로 경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엔 차를 샀다면 지금은 우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택시 공유 서비스를. 근데 뭐가 더 신뢰가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상품은 이 상품 품질 괜찮아?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서비스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 경제로의 이동이라는 게 신뢰가 더 중요해진 계기고 또 하나는 기술 혁신이라는 게 갖고 온 약간의 불신의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데이터가 다 공개되는 거 불안하잖아요.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거 있고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알고리즘도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어떤 블랙박스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이게 차별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내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중요해지고 또 기술이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미칠 영향들이 있는데 내 직업을 AI나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뢰를 준다는 게 기업 입장에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안의 사례를 보더라도 뭐 나라 바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뢰를 주는 경우보다는 신뢰를 잃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네. 거죠.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신뢰를 팔아라.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신뢰의 본질. 신뢰가 뭐냐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정의를 내리는데요. 저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의미란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저 회사의 제품을 산다는 얘기는 잘못해서 내가 실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저 회사니까 괜찮겠지라고 믿고 사는 것. 자신을 어느 정도 위태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자와 사제지간이었던 이 연구원과의 관계도 연구원이 발칙하게도 연구 방향을 돌려서 이 신뢰에 집중합시다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은 자신을 위태롭게 만든 거죠. 사회적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도 신뢰했기 때문에 제안했고 그 신뢰를 받아들인 거죠. 네. 교수도. 그래서 이런 역작이 탄생한 건데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리라는 기대 이게 신뢰의 본질이다. 단순하게는 그저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지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배신할 가능성이 없다라든가. 그래서 신뢰는 신뢰를 받는 쪽, 하는 쪽, 그리고 이 양자 간에 기대하는 행위.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라고 믿는 구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의 네 가지 진실이라는 측면도 신뢰의 본질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신뢰는 근본적으로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신뢰는 내부로부터 형성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평상시에 잘했으니까 신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뭐 어떤 건가를 뭐 역량이라든가 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뢰하게 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부터 형성된다. 한 번 무너지면 이거 다시 쌓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쌓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 네. 재구축할 수 있다. 신뢰는 당연히 기회를 창출한다. 비즈니스 기회를. 그렇죠.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이 파는 거, 그 기업이 파는 거 다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창출하는 건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신뢰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신뢰 본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목할 점이 신뢰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소득이나 나라 성장률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걸까요? 분야 연구도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저작은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계 미국인 사회학자가 쓴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 책보다 훨씬 전에 나왔는데 여기서도 신뢰가 사회적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환경이면 상대방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거래 비용이 안 들어서 네.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성장한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었는데, 그 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책에 소개된 거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보면, 이런 신뢰가 10% 상승할 때 성장률이 0.8% 오른다,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믿는 신뢰 지수가 15% 올라갈 경우에는 개인 평균 소득이 매년 1%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신뢰 수준이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나라는 대개 빈곤의 올가미에 빠지더라. 그런 얘기하고, 또 신뢰의 첫 출발점, 시작은 리더에서 비롯된다. 이 책의 연구 결과 가운데 흥미로운 건 농구라는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농구 선수들이 감독을 믿는 팀일수록 승률이 훨씬 높더라는 겁니다. 이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나 나라에도 포함될 거고요. 리더를 믿으면 훨씬 강한 경쟁력이 생기겠죠. 네. 관리자들도, 중간 관리자들이 뭘 잘해야 도대체 기업의 실적에 기여하느냐 할 때 애매하거든요. 근데 저자는 단연코 신뢰다. 밑에 사람한테 신뢰받고 윗 사람한테 신뢰받으면서 그 전체적인 기업 문화를 신뢰가 높은 쪽으로 이끌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리자들은 신뢰를 통해서 기업에 기여한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단순히 믿는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와도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신뢰가 중요하다고 입이 닳도록 외치는데 현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듬뿍 이렇게 묻어 있을까요? 신뢰라는 그 책을 쓰고 모형을 만들면서 저자 자신이 최근에 신뢰 수준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아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샌드라 서처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홍보대 행사 중에 에덜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신뢰 지수라는 트러스트 인덱스라는 걸 만드신 분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늘 조사를 하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 신뢰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유능하지만 윤리적으로 신뢰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나라별로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국이 12개 나라나 되고, 또 지속적으로 기업을 믿지 않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네. 8개국 이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책을 쓰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신뢰라는 게 위기 관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와 직결이 되는 건데, 예.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타이레놀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던 존슨앤존슨 이야기가 되겠죠. 결책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소개를 네, 해드렸죠. 맞습니다. 위기 관리 교과서에 첫 대목에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982년에 청산가리로 오염된 약병에서 타이레놀을 꺼내서
복용한 두 사람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제약회사 잘못은 아니고 그 일종의 묻지마 테러를 저지른 것 때문에 그런 네. 거였는데 2개월 동안 아예 판매 금지 조치를 시키고 제임스 버크라는 CEO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37%에서 7%까지 떨어집니다. 2달 동안 안 팔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과잉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빨리 사과하고 네. 다 수거하고 또 오염 방지 장치들을 병의 아이디어를 내서 병을 바꿉니다. 근데 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근데 초기 사과 그리고 반드시 뒤따르는 이제 사후 대책들을 내놔서 30%로 바로 판매를 재개하자마자 올라왔어요. 네. 물론 이게 제약사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버크라는 CEO는 위대한 경영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위기 관리의 어떤 핵심이죠. 빨리 사과해라. 그리고 사후 대책을 내놔라. 네. 이런 거의 핵심적인 어떤 사례로 꼽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신뢰를 잃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책에 공개된 건데요. 이게 이 회사 자체는 아니고 네. 이 회사가 생활용품, 의약품 회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맥닐 컨슈머 헬스케어라는 일종의 헬스케어 회사인데 여기서 한 인력을 인수한 후에 30% 이상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건 묻지마 테러가 아니었고 원재료 속에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소비자들도 냄새가 난다. 이 진통제에서. 네. 이런 항의를 받았는데 무시해요. 인력도 없었고. 왜냐하면 인력을 다 잘라놨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고 나선 뭐 사과하거나 사후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바로 비밀리에 리콜을 해서 문제를 얼렁뚱땅 넘기려다가 걸려가지고 네.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2009년에 의회에서 이 문제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2차례 리콜을 더하고 문제가 된 진통제는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죠. 한 전반적으로 1조 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그 80년대 그렇게 잘했던 회사 맞아?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뢰는 늘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건 잃을 수 있다는 이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역량. 신뢰 모델 가운데 첫 번째가 역량입니다. 역량이 있어야 뭘 일을 잘 처리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우버 얘기를 합니다. 우버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정은 얘네들이 잘해서 이용을 한다마는 참 주는 거 없이 미운 애들이다 하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된 게 일단 기본, 신뢰 기본인 역량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2008년 파리에서 왜 트래비스 캘러닉이라는 창업주가 친구랑 같이 택시를 잡으려다가 너무 안 잡혀서 화가 나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택시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최근에 막 논란이 되고 몰락이 시작됐던 게 특유의 그 무자비한 기업 문화가 있어요. 뭐 고객을 혹은 그 우버 운전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자비함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탄력 요금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화재로 혹은 물난리로 도망치는 사람들한테도 택시 요금의 7배를 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네.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자비하다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거죠. 뭐 인도 같은 데서는 강간 상해 사고도 많았는데 책임을 인정 안 했어요. 네. 늘 이제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려서 법정 소송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아예 우버 앱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자는 운동이 운동까지.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몰락이 시작된 셈이죠. 그렇다고 뭐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큰 신뢰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사랑과 미움을 가득 담고 있는. 그렇죠. 예. 네, 또 한 번 그 불씨를 당긴 게 우버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했던 수정 파울러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유명해진 일인데 이 여 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 남성 위주의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무자비한 면들을 끄집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쟁 업체가 리프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망가뜨리기 위한 슬로우그 작전이라는 걸 펼치거든요. 가짜 고객을 심어가지고 막 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작전도 펼쳐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2017년 창업주인 켈러닉이 쫓겨납니다. 근데 2019년에 상장을 하는데 기업 공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한 150조 원 가까운 기업 가치가 창출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가 엄청났는데요. 당일 공모가 $45 밑으로 떨어졌고 당일날 시가총액 몸값이 우리 돈으로 90조 원 정도로 급격히 추락했고 그런 바람에 1975년 이후에 상장하면서 예상 기대치보다 가장 많이 기업 가치가 떨어진 기업으로 우버가 꼽히기도 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뭐 $30 밑에서 거론되는 걸 보니까 참 많이 빠지긴 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 문화에서 신뢰를 소비자들이나 사회 혹은 정부로부터 잃게 된 다양한 일들을 벌였어요. 네. 예. 근데 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다가 한순간에 미움을 받았다 해도 아까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우버의 선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유능하다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역량은 보니까 있다. 그렇죠. 일은 잘 처리하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건데 신뢰에 기반이 든 역량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저자는 얘기하는데 기술적 역량. 이게 이제 우버 같은 데서 잘 나타나는 거죠. 프로세스들이 있어서 이전에 비슷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우버는 훨씬 뛰어났거든요. 기술적 역량이 빼어났으니까. 택시 매직이라는 것도 있었고 캐빌리어스라는 공유 서비스도 있었는데 다 우버에 환호하고 그쪽으로 간 이유는 기술적인 역량은 여기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고객 불편을 풀어주는 면에서 기술적 역량은 있었지만 관리적 역량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말썽을 일으키는 듯이 볼 수 있듯이 관리적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버가 뒤처졌다는 거죠. 예. 그 예시로 리츠칼튼 호텔을 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뭐 출장이나 여행 때문에 호텔을 이용해 보면 가장 서비스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호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통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떠날 때는 호텔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돈은 다 냈고. 그렇죠. 체크인할 땐 친절하게. 그렇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리무진 버스를 타는 순간까지 가방을 들여다 주면서 눈인사를 건네는 걸 보고 이게 매뉴얼에 있는 건지 궁금했는데 매뉴얼에 있더군요. 그래서 관리적 역량이 엄청나다는 걸 이제 저자들이 이 사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표준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도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단계가 이거더군요. 이게 호스피탈리티 비즈니스, 그러니까 호텔을 포함해서 환대 사업이라고 불리는 거 일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따뜻하고 진실한 인사, 고객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분이 뭘 불편해하고 뭘 요구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요구를 예측하고 충족시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작별 인사. 이 3단계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관리 프로세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만을 얘기하고 나면 처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불만을 들은 당사자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호텔에선 보고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마주치잖아요. 꼭 물어봐요. 그건 괜찮으신지 하고. 여기 이 매뉴얼을 보니까 20분 안에 다시 가서 저자가 만족했는지 고객이 만족했는지를 체크해라 하는 대목이 있다군요. 이런 것들이 관리적 역량이죠. 다 관리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관리는 뭐 시술이나 수술과 관련된 거 아닐까요? 피부 관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리적 역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책에서 흥미롭게 읽은 대목은 이건데요. 스티브 잡스 얘기인데 제가 늘 해온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MP3를 내놨어요. 아이팟이라는. 근데 MP3는 우리나라가 먼저 내놨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그 상품들 이름들도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 MP3라는 걸 내놨을 때는 이미 이 기술이 공개돼서 상용화된 지 3년이 지났고 한 20개에서 50개 가량의 세계 시장에
나온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물리치고 아이팟이 1등을 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제 관리적 역량이 나오는데 신제품을 만들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두 가지를 개선하는데 하나는 노래 곡수를 많이 담지 못하고 속도도 느렸는데 네. 일반 USB로는 파이어 케이블이라는 걸 개발해서 한 15배 정도 빨리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걸 하느라고 오히려 시장에 내놓는 시기를 늦추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튠즈라는 뮤직 스토어를 만들어서 음악을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 소비자가 가장 원했던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줌으로써 3년 뒤에 50개가 출시된 이후에 나왔지만 세계를 평정할 수 성공을 있었다. 해버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관리적 역량의 핵심이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무슨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는 아니었거든요.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이걸 삶의 필수품으로 만드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네. 이걸 보고 소비자가 이제 신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버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관리 역량도 리치 칼튼의 관리 프로세스처럼 중요하다. 리치 칼튼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중간 관리자로 많이 쓴 걸로 또 유명해요. 네. 20% 정도가 자벽부 출신이라 그러거든요. 더 잘하는 거죠. 구석구석 현장을. 이런 것들도 관리적 역량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동기. 선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가 소비자가 안 보는 것 같은데 꽤 자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네. 선한 목적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거 진짜 속뜻은 이런 걸 거야 하면서 신뢰를 안 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게 타미 힐피거라는 브랜드 겸 디자이너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장애인용 의류 라인이 있습니다. 타미 어댑티브라고 하는 건데 장애인분들은 장애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이 옷이 상당히 그 일상복들이 불편하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2016년에 내놨는데 오해를 받기가 딱 좋았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 수익성이 워낙 낮거든요. 그 분야가 일일이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하고 그쵸. 같은 옷인데 수익성이 낮은데 왜 하려고 하지? 뭔가 홍보를 위해서 한 걸까? 보여주기식일 거야. 보여주기식일 네.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꾸준히 하고 또 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장애인을 위한 옷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네.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광고도 못하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했는데도 꾸준히 하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거죠. 그것까지 배려할 정도로 대단하네. 또 여유가 있는 편인가 보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뭐 나이키, 자포스, 타깃, 아메리칸 이글, 어그 부츠로 유명한 어그도 비슷한 라인들을 낼 정도로 네. 신뢰를 받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데 거꾸로 저희가 한번 또 소개해드렸던 보잉사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737 맥스라는 이 저기에 문제가 많은데 무조건 수익만 생각하면서 동기가 수익이었던 거죠. 심지어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종사가 익숙해지게 매뉴얼 책자라도 한 권 더 새로 찍자 이런 요구까지 묵살하거든요. 네. 그러다 두 개의 기종이 동시에 같은 기종이 추락하는 사고를 2018년에 맞게 되는데 그런 건 정말 동기가 드러나서 언론 보도로 매뉴얼도 찍기 싫을 만큼 돈을 아끼고 싶었던 거야. 돈만 위해서 사업을 하네. 그렇죠. 이런 인식을 네. 이제 보잉사가 받게 된 거죠. 그 후로도 보잉사의 신뢰가 추락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사회는 그 기업 활동의 동기를 의외로 많이 따진다는 거. 네. 이게 신뢰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정체성을 주주 중심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주는 돈을 바라잖아요. 돈을 벌어서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는 건 수익 극대화고 그렇죠.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 주가가 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업은 이해 당사자가 많거든요. 스테이크홀더라 그러는데 종업원도 있죠. 채권자도 있고 주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경영진도 있고 또 다양한 사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경영학에서는 고전주의 대 관리주의라 그래서 처음 2차 대전 이후에 기업들 수익도 괜찮았고 유력한 주주 우리처럼 뭐 오너 가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면서 주주 일방의 극대화 원칙, 그러니까 고전주의를 좀 폐기하고 이해 당사자 효용 극대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관리주의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시다시피 1980년대부터 또 냉혹한 신자유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에 몰아닥치니까 예전에 고전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주주 극대화가 최고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하는 또 흐름도 생겨나거든요. 네. 그건 시대에 따라서 늘 바뀌는데 다만 이렇게 수익 극대화라는 걸 너무 80년대 이후 추구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기업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2010년 조사 매년 하니까 네. 그래도 90년대까지는 20%였는데 신뢰한다는 응답이 70년대 초반이 가장 높아서 31%가 최고 지표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조사한 걸 보면 13%까지 떨어지더라.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네.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을 향한 가차없는 추구가 불신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생각하느냐 이건 기업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예. 실패 사례로 저도 이거 익숙하거든요. 예.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였죠. 이 기업 문화가 그랬으니까 가능한 건데 클린 디젤이라 그래서 비교적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내연기관차를 개발해 오는 과정에서 환경 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기준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차를 개선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눈속임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이 폭스바겐이 깔았다가 이게 네.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야말로 신뢰도가 추락했던 거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많이 회복했는데요. 이 이미지는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이 디젤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그 신뢰에 타격을 받았죠.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정부들도 배신당했다고 느꼈고요. 2016년엔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유럽이 규제를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됐고 2016년 수익이 20% 이상 떨어졌고 3만 명을 해고해야 했고 이 문제로 네. 합의금으로 50조 원 이상을 지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크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만큼 신뢰를 잃었을 잃은 때. 거죠. 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신뢰를 팔아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수단. 역량과 동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수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공정하게 목표를 추구하느냐 이런 건데 이 책에 나온 사례는 1999년에 그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기업인 미쉐린이 그 미쉐린 레스토랑 평가서로만 유명한 네. 그 회사 수익성을 20%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더 높이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공장이 뭐 소규모부터 대규모 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 회사는 7,500명을 해고하는 프로그램에 돌입하는데 이 사회적 반향을 엄청나게 이렇게 노동조합, 뭐 언론들, 정치권이 나서서 반대하죠.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일단 사람을 자르고 일부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이 사건 명칭이 미쉐린 사건이 될 정도로 네.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죠. 또 근본적으로 이런 최근에 기업과 관련한 신뢰 상실에는 그렇게 직원들은 자르면서 CEO한테는 또 임직원 봉급의 평균 300배 이상의 많이 보상을 주죠.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죠. 그럴 바에는 본인 봉급 좀 혹은 성과급 좀 줄이면 될 텐데 하는 네.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극복을 해 나갔고요. 예, 이때 막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서 미쉐린이 한 2, 3년 동안 고민한 끝에 네. 새로운 구조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아주 잘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수단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사례로 많이 책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부터 중요한데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을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에서 우리 미쉐린사의 입장을 듣고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 네. 목표를 그렇게 정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방식들이 달라지는데 미쉐린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우리 7,500명 자를게요 이렇게 얘기해 버렸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니까 그쵸. 이제 완전히 방식을 바꿔서 자, 이 공장은 오히려 확대하는 곳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이쪽은 축소하는 곳 그 이유는 이렇고 그러면서 또 이 지역은 흑자가 나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게 목표인 이런 식으로 모든 공장이나 지역별로 목표들을 새로 설정하고 그 과정에 직원들을 참여시켰어요. 직원들이 보기에도 지금 여기는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네. 돌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사람을 줄입시다. 근데 이 사람을 뭐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게 3년 전에 전 유럽 전역에 반감을 불러왔던 일과는 다르게 처리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수단이죠. 수단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요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저자가 다양하게 이 유형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가지 유형을 공정성의 유형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정보적 공정성. 정보를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진만 알고 네. 직원들 보고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알리바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리바바는 우리 네이버 카카오처럼 입점시켜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과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직접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재고 부담을 떠안지는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세일스 팀 중에 일부가 뒷돈을 받고 이 사기꾼들을 입점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그야말로 회사 존폐가 걱정될 정도로 흔들렸는데 즉각 해당자들을 다 해고하고 네. 해명했죠. 그리고 미슐린회로 돌아가면 공장 폐쇄가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그 지역이나 그 사회가 그렇죠. 반발하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쭉 하다가 나중에는 꼭 이런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이 정보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알려야 되겠다. 웬만한 거. 회사 입장에서 껄끄러운 것까지. 네. 그래서 중요한 변화는 다 알린다. 그게 낫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분배적 공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파일을 잘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BBC에서 벌어진 예가 책에는 나오는데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남성 봉급에 비해서 똑같은 일을 혹은 심지어 더 잘할 때도 0.75% 75%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네. 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부 고발자 사건 때문에 알려지면서 네. BBC가 이걸 고쳐 나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분배적 공정성과 관련해서 미셸린이 한 예는 유명한 예는 브라질에서 고무를 대는 농장이 있었는데 미셸린이 직접 운영하는 자 이걸 그냥 폐쇄해 버리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수십 명이 나오니까 이걸 현지 원주민들한테 팔아요. 대신 돈도 빌려줘요. 네.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이 추가로 또 사람을 고용할 정도가 돼서 지역사회에 환영을 받거든요. 이게 분배적 공정성. 또 관계적 공정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나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가는 기준은 이렇게 했다. 네.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2013년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 구조조정을 진행해 온 결과 단 한 건의 외부적 말썽도 안 생겼다. 99년에 그렇게 나라가 나서서 반대할 정도였는데 네. 이걸 보면서 공정성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영향. 그러니까 영향 가운데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죠. 디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 게 직접적 영향이지만 네.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우에 이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 멕시코만을 기름으로 얼룩지게 했던 BP, 영국 정유회사 얘기도 여기 나오고요.
반면에 파타고니아 같은 곳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인데 최근엔 ESG 경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네. 영향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는가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최근에 뭐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주가가 70% 가까이 빠지고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그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사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인데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페이스북은 그걸 부인하다가 나중에 청문회 이런 등등해서 약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섰지만 특별한 또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어요. 반면에 핀터레스트라는 SNS는 문제가 되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바로 해당 계정들을 이제 차단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서로 다른 평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상품이 미치는 영향,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질 태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사실 소비자 신뢰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아까 존슨앤존슨 사례 말씀드릴 때 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게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게 두산에서 낙동강 패널 오염수가 방출됐던 네. 사건이었는데 그 경우도 위기 관리 실패 사례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취재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엄청난 유해 물질인데 별로 유해하지 않다고 한다거나 네. 처음에는 자기들이 다 막으려고 했다고 노력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가졌냐면 도대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향이죠. 본인들이 책임을 질 자세는 돼 있는 거야 하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여론 때문에 사과를 하고 네. 재발 방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영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또 신뢰의 한 축인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신뢰를 팔아라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신뢰는 비즈니스 세상의 화폐다. 저는 최근에 그 신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트위터 사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는 성공의 화신이죠.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오만했든지 이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비즈니스의 화폐인 줄 모르고 절반 가까이를 무자비한 방식으로 해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광고주들의 신뢰도 잃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성공 신화의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남양유업, SPC 같은 SPC? 경우도 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문제가 될까 아마 오너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뢰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나 사회가 믿지 못하면 그 기업의 제품을 쓰지 않는 시대거든요. 네. 뭐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기업 경영진들이 이 책을 좀 읽고 예전과 다른 어떤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외로움의 경제, 우리 시대에 만연한 외로움과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을 따져보시죠. 노리나 허츠가 쓴 고립의 시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고립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다루는 부서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립의 시대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죠.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